안녕하세요. 도담학당 대표 안도균입니다. 지난 영상부터 우리 도담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강은 칸트와 헤겔의 진보사관부터 이제 뭐 니체, 마르크스, 푸코에 이르기까지 어벤져스급 철학자들의 눈으로 본 역사론에 관한 다양한 틀을 짚어봤어요. 특히 이제 이성과 본능, 계급과 생산 양식, 그리고 이제 삶을 예술로 가꾸는 이 자기 배려에 대한 윤리까지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이 방대한 지식들이 어떤 철학적 배경에서 펼쳐질지 그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3강, 4강 소개를 하겠습니다. 3강의 제목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철학적이고 인류학적인 질문입니다만 일단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역사라고 하면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의 역사죠. 그래서 그 이전의 시간을 다루는 건 멸종된 인류를 다루는 이제 고인류학 기반의 학문이나 아니면 빅 히스토리라고 해갖고 역사의 범위를 이 빅뱅까지 확장시킨 그런 아주 거대사가 있어요. 이 3강은 일종의 빅 히스토리에 해당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탄생과 지구의 탄생을 보긴 할 건데 아주 짧게 언급할 거고 본격적으로는 지구의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다루기 시작해서 현생 인류까지 그 과정을 배울 겁니다. 이 강좌가 인문 기초잖아요. 그래서 인문학 지식의 총체를 한번 다뤄보자. 그런 취지에서 기획된 건데 이 3강 혹은 이제 4강이 인문학과 과학의 이 애매한 경계에 있긴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존재자를 다루기 위해선 뿌리가 어디냐 그 뿌리에 대한 기초 지식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2강 정도의 꼭 필요한 정보만을 넣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강의 전반부는 그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라는 책을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저자가 칼 세이건과 그의 세 번째 아내거든요.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를 쓴 분으로 유명하죠. 책이 좀 두껍긴 하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책 초반에 태양계의 기원, 뭐 지구의 탄생, 그 지구 초기에 아주 지옥 같았던 환경,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출현하고 진화하는 과정이 뭐 지구의 판의 움직임이라든지 열이 발생하고 이런 환경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명의 탄생과 지구의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동식물을 개량해 왔잖아요. 뭐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교배하면서 젖이 많이 나오는 양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인간이 이 짧은 시간 동안 막 인위적으로 새로운 변종을 만들 수 있다면 자연 또한 이 수십억 년 동안 이 환경에 적합한 개체를 선택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저자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또 DNA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뭐 모든 생명체는 DNA라고 하는 동일한 유전체를 통해서 정보를 복제하고 또 단백질 만들어내는 거죠. DNA가 그런 점을 이제 공유한다는 점에서도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기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강의 시간에는 어쨌든 DNA에 대한 뭐 기초적인 것들도 알려드립니다. 그게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어쨌든 모든 생명체는 이 동일한 유전적 뿌리를 공유하는 친척 관계라는 거고,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이 조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이제 인류의 조상을 최초의 생명체로 보고 있는 거죠. 초기에 이 지구, 그러니까 이 생명체들은 어떤 대사의 노폐물로 산소를 배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잖아요. 산소를 배출하다 보니까 대기에 산소가 많아졌죠. 근데 산소는 이 세포를 파괴하는 이제 치명적인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때문에 많은 종이 멸종하거나 이 산소가 없는 뭐 바다라든지 땅 속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숨어야 했어요. 그러다가 진화의 과정에서 일부 생명체가 오히려 산소를 에너지 원료로
쓰는 그런 법을 익혀요. 근데 그런 게 호흡이죠, 호흡.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소를 에너지로 사용하니까 더 효율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동물과 식물이 공생하게 됐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 초기 생명체 얘기 중에 이 무성생식으로 번식하는 생명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게 암컷, 수컷 이런 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다른 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다른 두 개체의 유전자가 섞이니까 새로운 것들이 탄생해요. 전례 없는 다양성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큰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이 환경이 이제 막 변화하잖아요. 지구 환경도 변화하는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고, 돌연변이가 생겨도 그걸 걸러내는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진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데, 성이 없는 이 무성생식의 경우는 이 단일한 개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복사본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집단 전체가 멸종한다든지, 그리고 이 돌연변이가 이렇게 하나가 생겨도 그걸 이제 그 해로운 돌연변이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나쁜 유전자가 축적된다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성이 다르면 돌연변이 유전자를 걸러낼 수 있다. 그래서 생존엔 유리하다. 근데 이 성을 갖고 있는 유성생식하는 존재들은 대신에 노화와 죽음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성생식은 사실상 이 개별적 죽음이란 게 없어요. 영생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성을 가진 다세포 생물들은 자손을 번식하는 것으로 자기 유전자를 이어가요. 그리고 이제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이어지지만 개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몸을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생식세포와 체세포. 생식세포는 다음 세대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세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는 정자와 난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체세포는 나머지 이 몸뚱아리인 거예요. 그래서 체세포는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일회용 운반체 같은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 이 관점에서 볼 때 일단 유전자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나면 이 운반체인 체세포는 진화적으로 살아있는 게 이게 낭비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중반쯤에 가면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인류가 자랑하는 이 고등한 지적 능력이나 의식은 본능이나 무의식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본능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인간도 동물이고, 그렇죠? 이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협력을 한다든지 자기 희생을 한다든지 이것도 동물과 비슷하고, 뭐 지배, 복종, 서열, 구조 이런 것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내재된 어떤 이 정치 본능이라든지 영토 보존을 하려고 전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침팬지 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는 이제 뭐 그 안에 자체적인 윤리를 가지고 폭력을 억제하는 어떤 그런 기전도 비슷하고, 심지어 이제 뭐 도구를 쓴다든지, 우리가 또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믿어왔던 뭐 지능이라든지 언어, 뭐 문화, 뭐 자아의식 이런 것들도 영장류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동물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저자가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칼 세이건은 이 책에서 이제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허무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입니다. 물론 이제 저자들이 인간을 뭐 다른 동물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저자들은 인간 내면에 잊혀진 조상들, 그러니까 원시 생명체로부터 유인원에 이르는 어떤 이 진화 과정이 생겨놓은 본능과 행동 양식이 우리 안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간의 역사와 철학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걸 시작하기 전에 요 한 두 강 정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살피는 건 의미가 있어요. 인간 안에 내재된 어떤 지구 생명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각함으로써 우리가 뭐 이성적이고 고결하다고 이렇게 믿어왔던 인간의 이 행동 뒤에 숨겨진 생물학적 필연성, 이런 본능과 마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살필 때 우리가 뭐 역사관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동물적 본능이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동물적 본능 때문이야라는 해석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진화 인류학적 관점도 역사관의 일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만의 특이점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예요. 이게 이제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베르그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베르그손은 생명체가 이렇게 진화해갖고 신경계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계가 복잡해질수록 자극이 들어온 뒤에 반응이 나가기까지 시간적으로 지연이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메바 같은 이 단세포 생물들은 자극이 들어오면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찌르면 움츠러들고 먹이가 있으면 다가가고 여기 뭐 거의 뭐 생각을 한다, 지체한다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약간 그 신경계가 좀 발달한 뭐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자극을 받아도 잠시 멈춰요. 뭐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뭐 냄새를 판별한다든지, 상황을 좀 판단한 뒤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더 극단적이죠. 뭐 누군가 나를 좀 모욕을 해도, 주먹을 휘둘리지 않고, 뭐 화를 좀 참을 수도 있고, 뭐 말로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시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사이의 간극, 이 반응,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사이의 시간, 이 틈이 바로 의식이 작동하는 공간이고요. 베르그손은 이 지연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이 틈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물론 이제 동물도 잠시 망설일 수는 있지만 본능이 곧 작동을 하죠. 배고프면 먹고 위협을 느끼면 도망가고. 그렇지만 이제 인간은 배고파도 뭐 단식을 할 수 있고 두려워도 용기를 낼 수 있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베르그손은 이 틈에서 이 자유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양면적이기도 한데요. 이 틈으로 인간은 자유를 얻기도 하지만 번뇌를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틈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것과 맞서야 되고 어떤 실천들이 필요한가,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번뇌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풀어내야죠. 그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체와 관련된 것도 있고 인류학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이와 관련해서는 그 들레즈의 이제 수동적 종합이라든지 바타유의 금기의 위반, 또 나카자와 시니치의 대칭성,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것이 이제 3강의 후반부 혹은 이제 4강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4강의 내용은 그 멸종된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호모사피엔스를 현생 인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멸종된 다른 인류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멸종된 인류종들은 이 우리가 아는 뭐 네안데르탈린이라든지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호모 하빌리스,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이제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700만 년 전 인류와 침팬지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그 공통 조상으로부터
인류 쪽으로 첫 발을 내딘 인류종이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호모 사피엔스까지 인류종이 약 25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를 포함해서 이렇게 멸종된 인류까지 포함한 이 전체를 뭐라 그러냐면 호미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멸종된 호미닌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인가 하고 생물학적 단계를 봤더니 그게 직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강의 제목이 직립, 대지에서 우주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립을 일으켰던 어떤 존재자의 이 철학적 상상력을 더해갖고 직립이 단지 이제 뭐 생물학적 진화로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존재론적 도약이라는 저의 가설을 통해서 직립과 관련된 진화의 어떤 새로운 관점을 또 수업 시간에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멸종된 호미닌, 멸종된 인류를 다룬다는 것은 그 뭐 단순히 인간 이전의 뭐 불완전한 단계를 살펴보는 일은 아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기원을 추적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세계 중심에 놓았던 어떤 오래된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인간 이전, 인간 바깥의 존재들을 다시 사유하는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학적인 사실이 닿지 못하는 지점에서 뭔가 철학적이고 인류학적인 상상력을 작동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다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좀 다층적으로 묻는 그런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립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생물학적 사건을 존재론적 도약으로 다시 사유해보는 이 강의들은 뭐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인데 그게 이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로 열려야 되는가 그런 뭐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관점을 전환하고 익숙한 인간상을 낯설게 만드는 이 사유의 훈련 자체가 인문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